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고베시에서 대대로 쌀농사를 짓고 부유하게 살던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한 살 터울 남매는 장남 마초 토케오 그리고 여동생 마초 유키에였죠. 4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유독 가까웠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오빠 동생으로 지낸 거죠. 오빠 마츠오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에 반해 동생 유키에는 발랄하고 상냥한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점점 어른으로 성장을 해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다가 결국 비극에 치닫고 말았죠. 먼저 장남 토케오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학교에 다녔는데요. 학업을 잘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 했죠. 이후 몇 년간 여러 공장을 다니면서 여전히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토메오한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도저히 견디질 못해요. 차라리 그러고 사느니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는 몇 년간의 구직 끝에 그냥 남처럼 평범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베시에서 가까운 오사카로 옮겨간 후 한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죠. 그냥 이때쯤 되니까 삶의 의지를 포기해버린 건데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꽤 나쁘지 않아요. 노숙자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됐는데 와,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다 주네? 이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직장이 싫어서 겨우 벗어났는데 길거리에 나와보니 돈까지 줘요. 너무 기쁘죠.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기로요. 그가 자리 잡은 오사카 니시나리라는 곳은 일본 내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다 공원에 모여들어요. 여기서 토메오는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점점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죠. 어쩌면 이게 자기가 평생 그려온 최고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숙자에 젖어듭니다. 그런 토메오의 인생에 엄청난 변수가 발생했죠. 2006년 9월 고향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아버지가 장남인 토메오에게 집과 대규모의 토지를 상속해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 모두에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굉장한 행운이잖아요. 근데 토메오한테는 아니었어요. 재앙인 거죠. 내가 재산을 받으면 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거잖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연로한 어머니를 이 상속받은 집에서 장남이 돌봐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토메오가 원하던 삶이 결코 아니었죠. 결국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계속 노숙자로 남게 되는데요. 한편 동생 유키에는 그 사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2명의 아들 낳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대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토메오와 종종 연락을 하긴 했는데 대충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후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급격히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유키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매일 걱정을 했죠. 그래서 결국 오빠를 대신해서 자기가 본가로 들어왔고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유키엔의 가족은 화목한 편이었어요. 두 아들들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매일 손잡고 같이 등교를 시켜줄 때면 막 애들이 하루 종일 야구 선수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형제가 워낙 사이가 좋아가지고 가족은 큰 문제 없이 늘 웃음만 가득한 분위기였죠. 집을 옮겨와서 어머니와 살게 된 후로도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주말마다 캠핑도 갔고 인근 지역 여행도 가고 행복한 하루하루였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 오빠는 오빠대로 노숙자로서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각자의 삶을 만족하고 사는 듯 하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였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선 노숙자 지원센터의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경제가 얼어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기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이 영향으로 토메요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노숙자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센터마저 예산을 확 줄이면서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해졌죠. 이런 위기의 상황을 제일 걱정한 건 토메오 본인이 아니라 여동생 유키에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거리에서 괜찮을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오빠 어쩌지? 매일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 끝에 토메오를 본가로 불러서 다 함께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집 자체가 아버지가 장남에게 물려준 집이긴 하지만 여태껏 그냥 오빠는 책임지는 걸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뭐 들어올 권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거듭된 설득 끝에 오빠가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고요. 근데 사실 뭐 마지못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갈 곳도 없었어요. 집에 온 토메요. 그런데 의외로 조카 둘을 너무나 예뻐하는 거예요. 당시 이 집에는 유키의 자식들 각각 12살, 7살 난 형제 유키와 마사키가 있었는데요. 애들도 삼촌을 너무 잘 따랐습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삼촌 방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막 종종 자기들끼리 까르르르 웃음소리가 막 들려올 때면 유키에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젠 정말 완벽한 가족이 완성되어 가는 듯 했죠. 그러던 2021년 초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됩니다. 결국 요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남은 가족들 사이에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오빠 토메오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기질을 예전보다 더 심하게 보이더라고요. 방에 틀어박혀서 집 밖으로, 아니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더 이상 조카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또 짜증은 부쩍 늘었고요. 심지어 전에 보이지 않던 폭력성도 심해지더니 조카들 앞에서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유키에는 갑작스러운 오빠의 이런 변화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남매라지만 유키의 입장으로선 자기 자식들이 지금 더 귀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삼촌을 좀 떼어놓게 되는데요. 오빠가 회복되길 기다렸습니다. 좀 더 화를 가라앉히고 또 방 밖으로 나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어쩌다 한 번씩 일이라도 가고 사람답게 사는 시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를 설득했지만 정작 토메오는 문을 잠근 채 소통을 완전히 거부했죠. 그런 날이 쭉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토메오가 거실에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동생에게 이야기 좀 하재요. 그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일하기가 싫어. 내가 상속받은 그 재산 다 너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기초생활 수급자로 돌아가서 살게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듯해요. 사실 그간 토미오는 이 집에 온 이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부부에게 기생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롭던 노숙 생활자 생활이 그리웠던 거예요. 유키에는 오빠의 이런 황당한 부탁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 누가 이걸 뭐 쉽게 이해해 줄 수 있겠냐마는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정작 오빠의 소원대로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동생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버젓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유키에는 오빠가 왜 저럴까 하면서 상태를 좀 더 유심히 살피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사회 적응도 못하고 화는 많아졌고 종종 이상한 행동도 보입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노숙자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시설에 입원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동생이 다 시설 알아보면서 상담을 받았고 오빠에게 제안을 하는데 정작 토메오는 절대 안 간다. 입소를 강하게 거부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환자 취급하는 동생에게 화가 쌓여갔습니다. 내가 원한 건 그냥 이 집에서 나를 내쫓아서 노숙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 그것뿐인데 네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이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이후 토메오는 점점 더 폭력적이면서 또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니 커터칼하고 라이터를 들고 막 집안을 다녀요. 막 벽을 두드리고요. 뭐 하는 행동이냐고. 또 자기 방에서 라디오를 엄청 크게 틀어가지고 소음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방 밖에서 다른 가족들이 내는 소리에는 막 이상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요. 여동생 부부의 침실에 벌컥 문을 열고 막 들어와요. 아무 때나.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오빠 제발 그러지 마라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부부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 방 앞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토메요가 와, 저 부부가 이제 나를 감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쟤네가 나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피해망상이에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동생 때문에 나는 지금 이따위의 삶을 살고 있고 가축처럼 갇혀서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지 정말 하루하루 생각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끝내 토메요는 이 동생 부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뭐였을까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여동생 유키의 남편은 고혈압 합병증이 오면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유키에가 생계를 책임졌고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오후 4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돌아왔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늦은 밤 나가서 이제 마중을 나갔고요. 그러려고 매일 11시 반쯤 집을 나섰다가 1시간 후쯤 돌아왔다고 해요. 토메요는 이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사건 당일 밤 11시 20분쯤이 되자 아이들을 재운 여동생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토메요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의 계획은 이 집에 홀로 남아있는 조카 2명을 죽이고 아예 집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차고에 가서 농기구용 그 가솔린이 들어있는 캔을 꺼내 오는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애들을 꼭 죽이고 불을 지를 필요가 있나? 그냥 애들한테만 불을 붙이면 되잖아. 그는 가솔린 캔을 들고 조카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들은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덮고 있는 이불에다가 막 기름을 뿌렸죠. 그리고 이어 창문에도 방 문과 방 밖으로 이어지는 거실과 현관까지 모두 가솔린을 뿌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꼼꼼히 뿌린 데 이유가 있어요. 혹여나 불이 나서 조카들이 깨어나고 도망치는 걸 완전히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탈출 경로를 다 막아버리려고요. 불로. 그렇게 집안 모든 곳에 가솔린이 뿌려졌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현관 앞에서 탁 라이터를 켭니다. 기름을 따라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어린 조카 2명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주민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도착을 했는데 집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에 애들이 있다는 말에 소방관들도 막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 집이 목조주택이에요. 보통 일본은 좀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 빠르게 번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4시간 반에 걸친 작업 끝에 불은 진화했지만 집은 뼈대를 제외하고 거의 다 전소됐죠.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은 잔해 속에서 12살 유키 군과 7살 마사키 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기관지에 심한 그을림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죠. 그러니까 화재 당시 아이들이 살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범행 직후 타는 집을 뒤로 한 채 토메오는 가장 먼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먹고 싶은 음식 몇 개를 구입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진짜 고향으로 돌아갔죠. 바로 오사카의 노숙자 공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5일간 떠들면서 노숙 생활을 해요. 사건 발생 5일 만인 11월 24일, 공원에서 배회하던 토메요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모든 혐의 인정했어요. 왜 그랬냐? 범행 동기를 묻자 그가 말합니다. 동생 부부가 절 너무 괴롭혀요. 걔네한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싶어서 애들을 죽였습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자식 둘을 잃은 여동생 유키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듣고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나 내 자식들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막 뜨거운 이불에 갇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러면서 그녀가 그 토메오를 내가 이 집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울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은 분명 백수였던 오빠를 살뜰히 살폈고 또 대화도 시도했어요. 병원으로 데려가려고도 했고요. 동시에 이 집에서 지금 유일하게 돈을 벌면서 최선을 다해 모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너무도 처참한 비극이었죠. 한편 범인 토메오는 4개월간의 정신감정을 받은 후 검찰에 기소됩니다. 2024년 2월 고베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고 그는 혐의 다 인정했어요. 동생에게 몇 차례 주의를 받은 일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랬다라고 그냥 그대로 동기를 얘기해요. 여기에 검찰은 토메오는 사형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구형을 하는데 변호사 측에서는 토메오가 사실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심신미약을 근거로 정상 참작을 요청했죠.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던 재판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변론이 한참이던 그때 갑자기 토메오가 일어나서 동생 부부를 딱 지목하더니 악마 같은 말을 내뱉었죠. 애들을 직접 죽인 건 나지만 간접적으로 죽인 건 니네들이야. 가장 소중한 걸 뺏긴 느낌은 어때? 니들도 고통 받아봐야 돼. 만약에 제 가족이 제 자식을 죽이고 이런 말을 저한테 법정에서 퍼붓는다면 그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범인한테요. 당신은 정말 조금도 동생 부부한테 미안하지 않냐고요. 잠깐 망설이던 그가 대답합니다. 죽은 조카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동생 부부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고려하고도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죠.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라 징역 30년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 토메오가 항소하긴 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25년 3월 2심 재판이 열리면서 또다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토메오가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심이 지금 발표가 됐지만 아마 또 항소를 하겠죠. 한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피해자 아이들, 그 아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슈난시 미타케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여긴 휴대폰조차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산에 꽁꽁 둘러싸인 상간마을입니다. 거주민이 고작 8가구, 총 14명이 전부였고요. 그마저도 모두 노인일 뿐 여긴 아주 고요한 동네예요.
그런데 2013년 7월 21일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날 밤 걸려온 신고 전화. 아이고, 옆집이 불에 타고 있어요. 도와줘요. 소방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화재가 난 집이 한 채가 아닙니다. 한 50m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집 두 채가 모두 헐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분명 사람이 있을 텐데. 서둘러 진화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이 두 채의 집 모두 뼈대만 남긴 채 전소되었습니다. 그럼 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그 화재가 난 집 한 곳에는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70대 여성 미야코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채에는 평온한 노후를 즐기던 70대 사다모리 씨 부부가 살고 있었고요. 이들 모두 각자의 집에서 까맣게 불에 탄 채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이 두 건의 화재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게 되죠. 일단 한날 한시에 바로 옆에 있는 두 집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불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 붙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 이건 방화라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앞서 말했듯이 이 마을은 온통 노인들만 살고 있잖아요. 구성원도 14명이 다고요. 그 중에 지금 3분이 사망하셨으니까 11분의 노인이 남은 겁니다. 이들 중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경찰이 수사를 고민하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두 구의 시신이 또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이들은 각각 80대 남성 이시무라 씨 그리고 70대 여성 고무라 씨였죠. 이시무라 씨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이 이 집에 갔다가 이 사람이 쓰러져서 사망해 있는 걸 발견했고요. 고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수사관이 집집마다 돌면서 탐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숨진 걸 발견했고요. 그런데 이 두 시신에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두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 이때 그 화재 현장에 있던 3명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했듯이 이들 또한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 둔기로 가격당한 후 즉사한 게 밝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원한을 품고 이 5명을 차례차례 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서 두 집은 화재로 증거를 인멸한 걸 수도 있고요. 묻지마 범죄는 아닐까 싶지만 이 마을에 최근에 다른 곳에서 온 외지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은 고작 9명. 경찰은 본격적으로 마을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용의자를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이때 수상한 집이 포착됐죠. 아니, 떡하니 집 유리창에 웬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불을 붙이고 기뻐하는 촌놈. 이게 묘하게 화재 사건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여기 누가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집 주인이 얼마 전부터 보이질 않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경찰이 직접 거주자를 확인해보니 그는 63살의 남성 호미 고세이였습니다. 자, 63살은 이 마을에서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해요. 다들 7, 80대 노인분들만 계시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도 오직 이 사람뿐이에요. 일부러 자취를 감춘 걸까요?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 외진 산간마을에 이후에 400명가량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어요. 워낙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서 한두 명, 몇십 명 정도가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산간마을에 작정하고 숨어든 경우엔 더 힘들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 5일째가 되던 날, 마을 인근에 있는 한 산 중턱에서 버려진 듯한 녹음기 하나와 의류가 발견됩니다. 확인해보니 호미의 것이었어요. 자, 녹음기와 의류예요. 지금 뭔가 자신의 물건들을 남겨둔 거죠. 그런데 수색 6일째가 되던 7월 26일 아침 9시에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산길에 맨발의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는 남성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호미 고세이였어요. 이게 뭔가 도주 끝에 자포자기한 모습이죠. 그는 순순히 경찰서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했죠. 자, 일단 이 호미라는 사람은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대대로 여기서 농사를 졌고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10대 때 이 마을을 잠시 떠나서 도쿄 인근에 있는 가나가와현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토목, 건축업을 배웠고 돈을 벌면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44살이 되던 해에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시 생활도 힘들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토미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후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로한 두 분의 수발을 들면서 또 한편으론 건축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온한 삶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호미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이 원래부터 호미라는 사람의 성격이 유순한 편은 아닙니다. 그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른들한테 예쁨 받을 정도로 서글서글한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했죠. 또 도시에 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진보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우리 마을 살리기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견이 부딪힙니다. 야, 마을이 발전해서 뭐 할 낀데?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효율성 관심 없고요. 하지만 호미는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호미, 그의 존재는 마을에서 눈엣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사실 이건 호미가 이 고향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계속 되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을에서 그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아주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시골에 가면 이장님은 제일 젊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만큼 또 마을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마을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호미의 입지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노인들끼리 똘똘 뭉치더니 호미를 소위 왕따 시키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 한 예로 일본 마을에는 회란판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장부처럼 생긴 건데 여기에 마을의 주요 결정사항이나 주민 공지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회란판을 받은 주민은 나도 이 정보 받다 라는 의미로 서명이나 도장 찍은 후에 이웃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들이 일부러 호미만 빼고 회란판을 자기들끼리 돌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미는 점점 마을 활동에서 배제되었죠. 괴롭힘이 교묘하게 발전됩니다. 호미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들이 호미의 집 앞에 기괴한 모양의 마네킹 인형을 가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기겁을 하면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 아이고 놀랬어? 아이고 그러라고 갖다 놓은 거긴 야. 이렇게 너무 대놓고 놀려요. 게다가 또 어느 날은 집 앞에 CCTV 모형이 이렇게 담 넘어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가 저 뭐야? 이 CCTV 뭔가 자기를 좀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건 가짜 모형이었다고 해요. 근데 주민 누군가가 그에게 겁을 주려고 설치해둔 거죠. 호미는 날이 갈수록 신경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2011년 1월 그는 가까운 슈난 경찰서를 찾아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이웃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고민을 털어놓긴 하는데 사실상 당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마을 왕따였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젊은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뭐 힘든 육체 노동을 다 떠맡아야 했고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사용하는 제초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또 연료 비용 모두 호미가 지불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그냥 그걸 당연히 여긴 거예요. 너는 돈을 그래도 벌 수 있는 나이지 않냐? 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호미의 농기계에 화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을 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네 거였어? 이런 비웃음으로 돌아왔죠. 이렇듯 각종 조롱과 불합리 속에서 살던 호미는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털어놓게 돼요. 이 미친 노인들 다 죽여도 죄 아니잖아. 그렇게 호미는 자신에게 수년간 해를 강한 사람들을, 노인들을 한 명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둔기로 살해한 뒤에 집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총 5명을 살해했고 이후 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경찰에 검거된 거고요. 2019년 8월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앞서 언급을 안 했던 건데 그 호미의 집에 붙어있던 벽보 기억하시죠? 불을 붙이고 기뻐하는 촌놈.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당시의 경찰 또한 이게 호미가 이제 범행을 하기 전에 어떤 쓴 예고장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호미가 쓴 건 맞지만 실상은 또 좀 달랐다고 해요. 왜냐면 이 문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장 속에 촌놈이 가리키는 사람은 호미 자신이 아니라 이미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사실 범행을 저지르기 몇 년 전에 이 마을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방화였어요. 그리고 이때 범인, 그러니까 불을 낸 사람은 지금 와서 호미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호미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저 노인네가 불을 저지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벽보를 써놓고 그가 좀 양심에 찔리기를 바랬던 거죠. 자, 참 이 마을 어떻게 여기서 버텼나 싶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정말 마을 노인분들 다 악마 같고 너무 치사한 사람들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건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호미가 심각한 피해망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찰 또한 이제껏 호미에게서만 진술을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뭐 정확히 진실 여부를 확인하긴 힘들죠. 뭐 예를 들어 가짜 CCTV가 있었다, 마네킹이 있었다, 내 농기계를 일부러 불태웠다, 이런 내용을 지금에 와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호미가 그렇게 진술한 대로 이 동네 노인들이 정말 그를 미치도록 괴롭힌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또 그가 노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소수의 집단, 사람들이 완전히 그를 배척하고 고립시킨 건 맞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호미를 부를 때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야, 그 도둑놈의 아들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을 까내리는 별명을 붙여준 건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죠. 어떻게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불리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호미가 와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얘기하니까 노인들의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호미는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피해망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런 잔혹한 비극을 낳았는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경찰이 발견한 그 호미의 녹음기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문만 있어. 시골에는 오락 따윈 없고 오직 험난밖에 없어.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산간마을. 어쩌면 마을 사람들에게 호미에 대한 험담이 그저 유일한 오락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마을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시골 마을 특성이야. 모두가 돌아가면서 험담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대상을 찾아가는 게 이 할 것 없고 폐쇄적인 시골에서 당연한 거래요. 물론 호미가 5명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잔혹한 살인마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폭발해서 저지른 범죄, 이건 단지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고립, 고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